고인이 가르치길 악하게 사는 사람의 얼굴에는 보통 5가지 특징이 있으니 재앙을 자초하지 않으려면 멀리하라. 고인의 가르침. 고인은 말하기를 깊은 강은 재는 이가 있어도 음흉한 사람의 마음은 누가 잴 수 있겠는가. 실제로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돈을 벌거나 명성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사람은 본래 선하게 태어났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야망과 욕망, 이기심 때문에 마음이 변할 수 있다.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며 달콤한 말을 사용하지만 속으로는 사악한 마음을 숨기는 이들이 있다. 입으로는 자비를 말하지만 뱃속에는 칼을 품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자들은 보통 연기를 매우 잘해서 다른 사람들이 착각하여 잘못된 믿음을 갖게 만든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저 몸짓이나 눈빛만 스쳐봐도 무언가 불안함을 느끼지만 왜 그런지 설명할 수는 없다. 맹자는 일찍이 말하기를 얼굴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마음에서 상이 생기고 상은 마음에 따라 변한다. 마음이 악한 사람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무심코 얼굴과 행동에 그 흔적을 드러내게 된다. 간사한 자는 보통 불안한 눈빛, 어색한 미소 또는 자신을 배신하는 무의식적인 행동을 감추지 못한다. 주의 깊게 관찰하면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누가 멀리해야 할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보통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다니며 그들과 접촉하는 사람들은 쉽게 불안과 걱정을 느끼고 심지어 재앙에 휘말리기도 한다. 민간에서는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등불을 가까이 하면 밝아진다고 한다. 만약 소인배와 사귀게 되면 이용당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고인들이 정리한 악하게 사는 자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5가지 특징은 무엇일까? 어떻게 그들을 알아보고 너무 늦기 전에 멀리할 수 있을까? 이 영상을 주의 깊게 보라. 단 1분의 부주의로 당신 주변에 숨어있는 위험한 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인은 말하기를 마음이 편안하면 상도 편안하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상도 어지럽다.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몸에 나타나는 표현들을 숨기기 어렵다. 상은 마음에서 생기고 상은 마음에 따라 변한다. 외모는 바로 내면의 반영이다. 만약 처음 만났을 때부터 불안하거나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낀 사람이 있다면 당신의 직감이 경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사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보통 2가지 특징적인 외모로 드러난다. 마음이 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발각될까봐 항상 걱정한다. 따라서 그들의 눈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좌우를 곁눈질하며 상대방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는다. 말할 때 그들은 고개를 숙이는 경향이 있고 목소리가 작거나 머뭇거리며 몸짓이 부자연스럽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를 숨기고 있거나 마음에 불투명한 의도를 품고 있다. 고인은 일찍이 말하기를 고개를 자주 숙이는 자는 사악한 마음을 숨기고 몰래 엿보는 자는 정직하기 어렵다. 정직한 사람은 숨길 것이 없으므로 눈빛이 확고하고 목소리가 분명하며 행동이 자연스럽다. 반대로 사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면의 불안 때문에 항상 경계 상태에 있으므로 몸을 통제하지 못한다. 당신을 만났을 때 눈을 피하고 걸음이 불안정하며 손발이 어수선한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 섣불리 결론 내리지 말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더 관찰하라. 그들이 불투명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몰래 엿보는 자들이 항상 발각될까 두려워한다면 거만한 자들은 완전히 반대의 태도를 보인다. 그들은 거만하게 걷고 턱을 높이 들며 가슴에 팔짱을 끼고 항상 다른 사람을 압도하려는 듯한 자세를 취한다. 말할 때 그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자주 끊고 절대로 듣지 않으며 자신의 생각만 강요하려 한다. 고인은 경고하기를 거만한 자는 보통 남을 존중하지 않고 천하를 업신여기는 자는 보통 재앙을 자초한다. 이런 자들은 보통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러한 거만함은 그들이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 어렵게 만든다. 아무도 항상 윗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과 교류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맹자는 일찍이 말하기를
군자는 남을 존경하여 남에게 존경받고 소인배는 남을 경멸하여 남에게 경멸받는다. 진정으로 지혜와 지위를 가진 사람은 항상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안다. 거만한 자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기만 할 뿐 자신이 재앙을 자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역사는 폭군과 독재자들이 모두 과도한 교만함을 지녔고 결국 그 결과를 감수해야 했음을 증명한다. 행동은 내면 생각의 결과이다. 마음이 악한 사람은 아무리 교묘하게 숨겨도 눈빛, 몸짓, 태도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말로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행동으로 진실을 완전히 숨기기는 어렵다. 역사에는 왕이나 고위 관료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손발이 항상 불안하며 겸손한 태도를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사악한 계략을 품고 배신할 기회만 엿보는 간사한 자들이 적지 않게 기록되어 있다. 반대로 폭군들은 보통 거만한 태도를 보이며 신하들을 경멸하고 아무도 존중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결말은 보통 비극적이었다. 몰래 엿보는 태도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들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보라. 거만한 태도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들이 다른 사람을 경시하고 이용하고 있는지 자문해보라. 고인은 일찍이 가르치기를 사람의 신뢰도를 알고 싶다면 그들이 서 있는 방식, 걷는 방식,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보라.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 것은 성급하게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필요한 경계를 갖추어 잘못된 곳에 신뢰를 두지 않도록 돕기 위함이다. 옛사람들이 말했듯이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등불을 가까이 하면 밝아진다. 간사한 자와 사귀면 속임을 당할 수 있고 거만한 자와 접촉하면 경멸당하고 이용당하기 쉽다. 이러한 징후를 일찍 알아차리는 것은 악하게 사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삶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 부분에서는 소인배의 얼굴과 행동에 나타나는 다른 특징들에 대해 더 알아보고 그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2. 간사한 눈빛, 감추기 어려운 사악한 마음. 고인은 말하기를 눈을 보면 마음을 알고 상을 보면 사람을 안다. 눈은 마음의 창일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본질을 가장 진실하게 비추는 거울이다. 한 사람은 화려한 말로 의도를 숨길 수 있고 교묘한 행동으로 온화한 척할 수 있지만 눈빛은 속이기 매우 어렵다. 마음에서 상이 생긴다. 만약 어떤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다면 그것은 그의 눈빛에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사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보통 간사한 눈빛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두 가지 명확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자들은 보통 다른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다. 그들의 눈은 자주 좌우로 움직이고 곁눈질하며 마치 무언가를 살피거나 숨기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때로는 눈을 아래로 내리깔고 눈으로 하는 소통을 피하는 습관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주관이 없고 자신보다 권력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태도를 쉽게 바꾼다. 항상 경계 상태에 있으며 무언가 발각될까 두려워하고 진실함이 부족하다. 마음속에 항상 사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고인은 말하기를 눈을 자주 굴리는 자는 마음을 예측하기 어렵고 감히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숨기는 것이 있다. 불안한 눈빛을 가진 사람과 접촉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그들은 신뢰할 수 없거나 당신이 아직 알아차리지 못한 사적인 계산을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불안한 눈빛과는 반대로 어떤 자들은 상대방을 뚫어지게 쳐다보지만 그것은 진심이 아니라 살피거나 계산하거나 심지어 위협하기 위함이다. 그들의 눈은 보통 차갑고 무감각하며 따뜻함이 전혀 없다. 이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잔인한 본성을 보여준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조종에 능하다. 그들은 눈빛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압력을 가하고 상대방을 불안하고 두렵게 만든다. 그들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상대방을 관찰하여 약점을 찾아낼 수 있다. 깊은 흉계를 품은 듯한 눈빛으로 손을 쓰기 전에 이의 득실을 따지는 것처럼 보인다. 눈빛에는 경멸과 무시가 담겨 있으며 다른 사람을 이용할 도구로 본다. 고인은 일찍이 가르치기를 소인배는 의심의 눈초리로 사람을 보고 간사한 자는 음흉한 눈초리로 사람을 본다. 차가움과 날카로움으로 가득 차 있고 선의가 조금도 없는 눈빛은 사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 대한 명확한 경고 신호이다.
어떤 사람과 접촉할 때 그와 눈을 마주치는 것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잠재의식의 경고 신호일 수 있다. 인간의 직감은 때때로 이성보다 더 예민하다. 우리 뇌는 말로 설명할 수 없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진동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 또한 많은 배신자와 간사한 자들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눈빛이 불안정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질문을 받으면 눈을 계속 굴리고 시선을 피한다. 음모를 꾸밀 때는 눈빛이 날카롭고 사악한 계산이 담겨 있다. 반대로 군자들은 위험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항상 곧고 확고한 눈빛을 유지한다. 맹자는 일찍이 말하기를 군자는 평온한 눈빛으로 세상을 보고 소인배는 의심의 눈초리로 세상을 본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눈빛이 항상 자연스럽고 곧으며 피하거나 계략을 꾸미지 않는다. 그들이 완벽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숨길 것은 없다. 고인은 가르치기를 말은 숨길 수 있어도 눈은 숨길 수 없다. 한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의 눈에 진실함이 보이지 않는다면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 고든 눈빛은 정직함의 표현이고 간사한 눈빛은 계략과 거짓의 징표이다. 그러므로 누가 믿을 만한지 아닌지를 알고 싶다면 그들의 눈을 주의 깊게 관찰하라. 한 번의 눈빛은 1000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다. 3. 가식적이거나 무례한 몸짓.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명확한 신호. 고인은 말하기를 상을 보고 마음을 짐작하고 몸짓을 보고 마음을 짐작한다. 말은 화려할 수 있지만 행동은 사람의 내면을 진실하게 반영한다. 한 사람은 교묘한 말로 생각을 숨길 수 있지만 그의 무의식적인 몸짓은 진짜 본성을 드러낼 것이다.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게 마련이다. 간사한 자는 아무리 숨기려 해도 자신의 사소한 표현들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 마음이 좋지 않은 자들은 보통 두 가지 유형의 특징적인 몸짓으로 드러난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모든 행동에 어색함이 보인다. 그들은 많이 웃지만 눈은 웃지 않는다. 그들의 미소에는 따뜻함이 부족하고 입술만 올라갈 뿐 눈빛은 차갑다. 악수하지만 진심이 없다. 손을 느슨하게 잡거나 너무 꽉 잡아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지 않는다. 어깨를 두드리거나 손을 너무 오래 잡거나 친밀감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만지는 등 과도하게 친한 척하는 가식적인 몸짓을 사용한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매우 달콤하게 말하지만 행동은 말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들은 겸손한 척할 수 있지만 마음속에는 계산으로 가득 차 있다. 고인은 일찍이 가르치기를 군자의 행동은 온화하고 소인배의 행동은 억지스럽다. 이러한 가식은 간사한 자들이 다른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 자주 사용한다. 그들은 처음부터 사악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짓의 어색함이 점차 드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성실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식적인 자와는 반대로 무례하고 거친 몸짓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오만한 성격을 드러내며 행동으로 권력을 과시하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말할 때 책상을 치거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다른 사람을 압도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그들은 종종 다른 사람을 밀치거나 팔을 당기거나 거칠게 만지며 상대방의 불편함에 신경 쓰지 않는다. 인내심을 잃으면 물건을 던지거나 손을 책상에 세게 내리쳐 분노를 표현하고 주변 사람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으며 심지어 행동으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통제하기도 한다. 그들은 권력이 힘에 있다고 믿으며 행동의 무례함이 자신의 지위를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맹자는 일찍이 가르치기를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에게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은 행동에 규범이 있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행동이 반드시 무례하다.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는 조심해야 한다.
그들은 보통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통제력을 잃으면 폭력적으로 행동하기 쉽기 때문이다. 사람의 본성은 말뿐만 아니라 가장 사소한 행동에서도 드러난다. 주의 깊게 관찰하면 한 사람이 물컵을 잡는 방식만으로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침착한 사람은 컵을 부드럽게 잡고 성급한 사람은 꽉 잡으며 무례한 사람은 세게 내려놓을 수 있다. 그들이 서 있는 방식, 앉아 있는 방식. 자신감 있는 사람은 편안하게 앉아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공간을 존중한다. 반면 오만한 자는 자리를 차지하고 건방지게 기대거나 도전적으로 다리를 꼬고 앉는다. 그들이 고개 숙여 인사하는 방식. 겸손한 사람은 진심으로 인사하고 거만한 사람은 마지못해 또는 건성으로 고개를 숙인다. 고인은 말하기를 사람을 볼 때 그들이 하는 말만 듣지 말고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라. 역사 또한 많은 간사하고 배신적인 자들이 항상 겸손하고 공손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큰 야심을 품고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자들은 보통 앞에서 예의 바른 척하지만 뒤에서는 몰래 계략을 꾸민다. 반대로 폭력적인 자들은 자신의 거친 본성을 쉽게 드러낸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신경 쓰지 않으며 필요하지 않을 때에도 무례함을 자주 보인다. 물건을 던지거나 손가락으로 책상을 계속 두드리거나 약자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의 행동은 명확한 경고 신호이다.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려면 그들의 가장 작은 행동을 관찰하라. 진실한 사람은 자연스러운 몸짓을 하고 의도적으로 환심을 사거나 권력을 과시하지 않는다. 가식적이거나 무례한 사람은 그들의 행동이 조만간 본성을 드러낼 것이다. 고인은 또한 일찍이 가르치기를 군자는 말을 적게 하고 행동을 많이 하며 소인배는 말을 많이 하지만 행동은 가식적이다. 말은 숨길 수 있지만 행동은 진실이다. 한 사람의 몸짓을 관찰하는 것은 그들이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더 많이 그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간사한 입을 가진 사람. 고인은 일찍이 말하기를 말은 인격을 비추는 거울이다. 정직한 사람은 말이 곧고 진실하며 간사한 사람은 말이 교묘하지만 계략으로 가득 차 있다. 마음이 악한 사람은 겉모습이 어떻든 조만간 말하는 방식을 통해 본성을 드러낼 것이다.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할 수 있지만 마음은 간사함을 숨기고 있다. 간사한 혀를 가진 자들은 보통 4가지 명확한 특징이 있다. 화려한 말을 좋아하지만 진실함이 없다. 말솜씨가 좋고 아첨을 잘하지만 신뢰할 수 없다. 자주 사실을 왜곡하고 날조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꼰다. 말과 행동이 다르며 말로 감정을 조종하는 데 능하다. 이런 자들은 보통 교묘한 언어를 사용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한다. 그들은 매우 듣기 좋게 말하여 다른 사람들이 신뢰하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듣는 사람의 생각을 자신의 의도대로 조종하고 있을 뿐이다. 옛사람들은 말하기를 달콤한 말은 종종 단검을 숨긴다. 말을 교묘하게 할수록 아첨을 잘할수록 사악한 마음을 숨길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자들과 접촉할 때 처음에는 그들이 매우 설득력 있고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방법을 잘 안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약속은 많이 하지만 결코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말로 신뢰를 쌓지만 필요할 때는 기꺼이 배신한다. 그들은 말을 사용하여 조종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뜻대로 하게 만든다. 간사한 자들은 보통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항상 돌려서 말하여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해하게 만든다. 자세히 들어보면 그들의 말에 모순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는 이렇게 말했다가 다른 때는 다르게 말한다. 맹자는 일찍이 가르치기를 말을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좋은 사람은 아니다.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은 종종 예측하기 어려운 마음을 숨기고 있다. 말을 너무 교묘하고 매끄럽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즉시 믿지 마라. 말은 듣기 좋을 수 있지만 그들의 행동을 보라. 간사한 입을 가진 자의 또 다른 특징은 사실을 왜곡하고 말로 갈등을 일으켜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야기를 덧붙이거나 날조하여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애매하게 말하여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한다. 그들은 교묘한 말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 자신이 결코 공영에 빠지지 않게 한다. 이런 사람들은 한동안 사악한 마음을 숨길 수 있지만 진실은 영원히 숨겨질 수 없다.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들이 오랫동안 우리를 조종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역사상 적지 않은 배신자들이 말을 사용하여 목적을 달성했다. 그들은 충성을 맹세할 수 있지만 기회가 오면 기꺼이 등을 돌려 배신한다. 또한 몇 마디 뜬 소문만으로 오해를 일으켜 한 왕조 전체를 무너뜨린 자들도 있다. 고인은 일찍이 경고하기를 혀에는 뼈가 없어 온갖 길로 구부러진다. 간사한 자는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지만 결국 진실은 항상 그들의 본성을 드러낼 것이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결코 다른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관찰하라. 진실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지만 항상 실제적으로 행동한다. 간사한 사람은 말을 아주 잘할 수 있지만 그들의 행동은 완전히 반대일 것이다. 항상 매우 달콤하게 말하고 항상 약속하지만 행동이 일관되지 않은 사람을 만난다면 조심하라. 간사한 혀를 가진 자는 한동안 당신의 눈을 가릴 수 있지만 조만간 진짜 본성을 드러낼 것이다. 고인은 말하기를 사람을 볼 때는 그들이 하는 말만 듣지 말고 그들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봐야 한다. 말을 너무 교묘하고 매끄럽게 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질문을 던져보라. 그들이 정말로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가? 그들이 말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조종하고 통제하는가? 그들의 말이 일관적인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 변하는가? 말을 교묘하게 할수록 더 신중해야 한다. 화려한 말에 눈이 멀지 않도록 하라. 날카롭고 진실성이 부족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 고인은 말하기를 말은 사람의 마음을 키울 수도 있고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 목소리는 의사소통 수단일 뿐만 아니라 영혼과 한 사람의 본성을 비추는 거울이다. 마음이 좋은 사람은 목소리가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 반대로 마음이 악한 자들은 겉으로 아무리 교묘하게 숨겨도 말을 할 때의 방식을 통해 간사함을 숨길 수 없다. 악하게 사는 사람은 목소리가 보통 두 가지 특징적인 유형을 보인다. 날카롭고 강철 같은 목소리는 종종 공격적이고 상처를 준다. 매끄럽고 교태로운 목소리는 듣기 좋지만 진실성이 부족하다. 고인은 일찍이 가르치기를 진실한 사람은 목소리가 차분하고 안정적이며 간사한 자는 목소리가 차갑거나 지나치게 달콤하다. 주에 깊게 듣기만 하면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누가 경계해야 할 사람인지 알 수 있다. 날카로운 목소리를 가진 자들은 보통 강요하고 압도하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본성을 드러낸다. 그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강철 같고 귀에 거슬리며 비꼬는 듯하거나 강압적인 어조로 말한다. 거친 말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방의 감정에 신경 쓰지 않는다. 목소리를 권위를 과시하고 다른 사람을 어이없게 억누르는 도구로 사용한다. 논쟁할 때 그들은 진리를 찾으려 하지 않고 단지 어조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려 한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주저없이 내뱉는다. 그들은 자신이 솔직하다고 변명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의도적으로 말을 사용하여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고인은 일찍이 가르치기를 칼처럼 날카로운 말은 무기 없이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부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변 사람들이 불안하고 불편하게 느끼게 한다. 강철 같은 어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좋아하는 자들을 멀리하라. 그들은 보통 선한 마음이 없고 단지 압도하고 통제하고 싶어 할 뿐이다. 반대로 또 다른 우려스러운 목소리 유형은 너무 매끄럽고 교태롭지만 진실성이 없는 목소리이다. 이런 자들은 보통 듣기 좋은 말로 다른 사람을 조종한다. 매우 설득력 있게 말하지만 목소리에는 감정의 깊이가 없고 진실함이 담겨 있지 않다.
단지 듣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뿐이다. 다른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정확히 할 줄 알지만 실제로는 전혀 좋은 의도가 없다. 고인은 말하기를 화려한 말은 간사한 자의 덫이고 진실한 말은 군자의 징표이다. 이런 목소리를 가진 자들은 보통 아첨과 칭찬에 능하여 듣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지만 깊은 속내에서는 다른 사람의 신뢰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누군가와 접촉할 때 그의 목소리가 너무 부드럽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하다면 조심하라. 역사상 적지 않은 배신자와 간사한 자들이 바로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했다. 그들은 비꼬는 어조를 사용하여 불화를 조장하고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 달콤한 말로 조종하여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믿게 만든다. 그런 자들은 날카로운 어조를 사용하여 파괴하거나 부드러운 말로 유혹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그들의 목소리에는 항상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인은 일찍이 경고하기를 소인배는 목소리가 매끄럽지만 마음은 계략으로 가득 차 있다. 기억하라. 진실한 사람은 목소리에 항상 따뜻함과 확고함이 있다. 거짓된 사람은 목소리가 날카롭거나 매끄럽지만 영혼이 없다. 그러므로 누군가와 접촉할 때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만 듣지 말고 어떻게 말하는지에도 주의를 기울여라. 마음이 악한 사람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그의 목소리는 거짓을 드러낼 것이다. 고인은 목소리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가르쳤다. 마음이 어떠하면 목소리도 그러하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진실하다면 그의 목소리는 편안한 느낌을 줄 것이다. 너무 매끄러울 필요는 없지만 매우 신뢰할 수 있다. 반대로 가식적인 자는 말을 아주 잘할 수 있지만 그의 어죄는 진실성이 부족하거나 공격성으로 가득 찬 날카로움이 있을 것이다. 옛사람들은 말하기를 호랑이를 그려도 가죽은 그릴 수 있으나 뼈는 그리기 어렵고 사람을 알아도 얼굴은 알지만 마음은 알기 어렵다. 즉, 호랑이를 그릴 때 가죽은 그릴 수 있지만 뼈는 그릴 수 없고 사람을 알 때 얼굴은 알지만 마음을 알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하지만 주의 깊게 관찰하면 우리는 여전히 한 사람의 목소리에 나타나는 작은 신호들을 통해 그의 본성을 알아차릴 수 있다. 불행과 재앙을 알리는 두세 가지 징조. 첫째, 양심을 저버린 자의 징후를 보이는 사람은 큰 재앙을 만나기 쉽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무시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심지어는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불량식품을 팔거나 가짜 약을 만들기도 한다. 당장은 이익을 얻지만 이 일에는 항상 극도로 큰 위험이 잠재되어 있다. 현재 사업이 번창하고 많은 돈을 버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자신이 불운을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고인에 따르면 이처럼 양심을 저버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조만간 자신이 초래한 과보를 받게 될 것이다. 오늘날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생계를 위해 또는 심지어 자신의 탐욕 때문에 수단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며 도덕과 양심을 잊고 동족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이 일에 대해 사람들은 수은 저울 이야기에 대해 입소문을 내며 자손들에게 저 부부처럼 양심을 저버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경고로 삼았다. 이야기에 따르면 옛날 옛적에 한 부부가 자식을 키우기 위해 장사를 했다. 그들은 속이 빈 저울대를 만들어 그 안에 수은을 채우고 양쪽 끝을 구리로 막았다. 아무도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무게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 사거나 팔 때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면 그만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부자가 되었다. 동시에 그들은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두 아들도 얻었다. 이때 부부는 약간의 후회를 느끼고 자식들을 위해 복을 쌓고 싶어서 그 저울을 부수기로 했다. 그들은 함께 저울을 가져와 쪼개보니 그 안에 붉은 피 한 덩이가 고여 있었다. 그때부터 부부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참회하기 위해 덕을 쌓고 선행을 베풀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2달 후 그들의 두 아들이 차례로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했다. 너무나 슬퍼서 부부는 비참하게 울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한 번은 그들이 꿈을 꾸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부부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조언했다. 이전에 두 사람이 부정직하게 장사하는 것을 보고 하늘이 두 악귀를 보내 환생시켜 두 사람의 집안을 망하게 하려 했었다. 하지만 그들이 일찍 회개했기 때문에 하늘이 그 두 악귀를 다시 잡아들였고 그들에게 계속 착하게 살면 하늘이 불쌍히 여길 것이라고 조언했다. 꿈에서 깨어난 부부는 다시 열심히 일하기로 결심하고 매일 선행을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두 아들을 더 낳았다. 클수록 총명하고 밝았으며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빛냈다. 둘째, 탐욕의 징후를 보이는 자는 큰 재앙을 만나기 쉽다. 이 세상에는 탐욕을 좇다가 행복과 재산을 모두 잃어버린 사람들의 너무나 많은 사례가 있다. 그래서 고인들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불운의 징조에 대해 말하는데 그것은 한 사람이 삶에서 탐욕을 부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재물을 탐하고 권력을 탐하며 여사에게 빠지면 그의 판단력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마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것이 바로 재앙의 시작이다. 돈을 탐하면 부도덕한 일을 하기 쉽고 세욕에 빠지면 인체의 진기를 잃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명과 복을 줄이기 쉽다. 학식이 평범하다면 자신을 수양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사업과 수양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욕망을 절제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위험에 빠지기 매우 쉽다. 게다가 발전하려는 욕구는 정당하지만 탐욕에 이끌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더 많은 돈이 있으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당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은 무엇이든 당신을 비참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고인은 말하기를 욕망이 깊은 자는 그 천성이 얕다. 욕망이 너무 많으면 사람이 경솔해진다. 욕망이 너무 많은 사람은 지혜와 영성이 부족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욕망에 눈이 멀어 의지까지 잃게 될 것이다. 탐욕은 몸을 망친다. 옛날 이야기에 따르면 한 유명한 화가가 부처와 악마를 그리고 싶었지만 어떻게 그려야 할지 상상할 수 없었다. 마침내 우연히 한 절을 지나가다가 그는 한 승려의 기품에 감명을 받아 그를 모델로 삼아달라고 부탁했다. 그 그림은 그 후 그 남자의 기품 덕분에 유명해졌고 마치 진짜 부처처럼 보였다. 그 화가는 그 후에도 처음 약속대로 승려에게 돈을 보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얼마 후 화가는 악마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모델을 찾지 못했다. 그는 여러 곳을 찾아다녔지만 여전히 적합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 마침내 그는 감옥에 있는 한 죄수를 찾았다. 이 죄수는 그를 만나자마자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자신이 바로 그 화가가 부처 그림에 그렸던 사람이라고 밝혔다. 화가가 자세히 관찰하고도 자기 눈을 믿지 못하자 죄수는 다시 설명했다. 화가에게 모델이 된 후 큰돈을 받았기 때문에 즐거움을 찾기 위해 유흥가를 드나들며 마음껏 돈을 썼다. 얼마 후 돈은 다 떨어졌지만 욕망은 계속 커져서 그는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았다.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서 지금과 같은 결과가 된 것이다. 화가는 듣고 나서 매우 놀랐다. 욕망이 한 사람을 그렇게 무서운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의 도덕을 높이고 싶다면 반드시 자신의 욕망을 통제해야 한다. 고인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는 욕망을 버리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그만두며 만족할 줄 알아 행복해야 한다. 동시에 끊임없이 자신을 수양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근본적인 토대이기 때문이다. 셋째, 자신의 재능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징후. 자연에서 독수리는 매우 강하지만 사냥할 때마다 한 번에 한 마리의 물고기만 잡고 더 많이 잡지 않는다. 그들의 뛰어난 기술 덕분에 그들은 거의 실패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소중한 삶의 이야기이다. 기억하라. 인간의 가장 소중한 점은 자신의 힘을 아는 것이고 가장 어려운 것은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이기고 통제하는 것이다.
사마귀가 수레와 싸우듯 자신의 집게발을 들어 수레바퀴가 지나가는 것을 막으려 하지만 결국 목숨을 잃게 되는 것처럼 되지 마라.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힘을 헤아려 행동한다. 매우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매우 단단하고 길게 간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의 재능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자신의 힘을 알지 못하면 재앙이 언제 닥칠지 모른다. 고인들이 말한 불운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 한 사람이 평생 겪는 재앙의 절반 이상은 다른 사람이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행운을 만나고 불운을 피하려면 오직 자신의 몸과 마음을 조절하는 방법밖에 없다. 셋, 인생에는 세 가지 명철함이 있어야 한다. 제갈량은 말하기를 사람은 세 가지 명철함이 있어야 한다. 미리 보는 명철함, 자신을 아는 명철함, 그리고 사람을 알아보는 명철함이다. 인생길에서 이 세 가지 명철함을 이해하면 인생은 비로소 순조롭고 밝게 나아갈 수 있다. 미리 보는 명철함은 지혜의 표현이다. 세부 사항을 잘 사용하여 사물의 발전 추세를 판단하고 동시에 현명한 선택을 한다. 자신을 아는 명철함은 수양과 성장의 기준이다. 자신을 아는 명철한 사람은 너무 높거나 먼 목표를 세우지 않으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도 않는다. 영역에 놀라지 않고 얻고 잃는 것은 인연에 맡긴다. 사람을 알아보는 명철함은 일종의 성숙이며 경험의 축적이고 깊은 지혜의 표현이다. 사람을 알아보는 명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방적인 말에만 의존하지도 않고 자신의 일방적인 이해에만 의존하여 다른 사람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도 않는다. 첫째, 미리 보는 명철함은 지혜이다. 옛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다. 사람을 대하거나 일을 처리할 때 시야는 멀어야 하고 예측이 있어야 한다. 총명한 사람은 이해하고 명철한 사람은 정확하게 보며 고명한 사람은 멀리 본다. 먼 시야가 없는 사람은 현재만 볼 수 있다. 먼 시야가 있는 사람은 미래에 있을 수 있는 기회를 보고 동시에 적극적으로 준비한다. 기회는 잘 준비된 사람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인생길은 항상 가시밭길이다. 미리 보는 명철함은 해로운 것을 피하고 이로운 것에 다가가며 기회를 찾고 인생길의 장애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미리 보는 명철함은 일종의 지혜이다. 미리 보는 명철한 사람은 작은 것을 보고 큰 것을 알아차릴 수 있고 흔적을 통해 사물의 발전 방향을 예측하여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 낙엽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가을이 온 것을 안다. 세상의 만물은 고립되어 있지 않고 모두 연관되어 있다. 나비 효과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인생은 바둑과 같아서 한 수 둘 때 한 수만 계산하는 자는 무능한 자이고 한 수 둘 때 세 수를 계산하는 자는 평범한 자이며 한 수 둘 때 열 수를 계산해야 비로소 지혜로운 자이다. 미리 보는 명철한 사람은 총명하고 깊은 머리, 날카로운 시야를 가지고 있어 세상사를 꿰뚫어 보고 이치를 명확하게 분석하며 모든 일을 정확하게 보고 명확하게 보고 멀리 본다. 항상 멀리 걱정할 줄 알아서 비가 오기 전에 비단을 준비하고 목마르기 전에 우물을 파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유비는 목마른 듯이 현자를 구하여 3번이나 초려를 찾아가 제갈량을 모셨다. 두 사람이 한 번 대화를 나누자 곧 유명한 융중대책의 고사가 되었다. 유비와 대화할 때 제갈량은 천하의 형세를 분석하여 유비에게 사해의 신의를 베풀고 영웅을 맞이하며 목마른 듯이 현자를 구하라는 길을 제시했다. 융중대책 이야기는 속담이 되었다. 융중대책 제갈량은 미리 보는 명철함이 있었다. 미리 보는 명철한 사람은 특별히 먼 시야를 가지고 있다. 매일의 삶은 한계가 있으므로 인생은 멀리 걱정할 줄 알아야 한다. 외양간을 잃고 나서야 고치는 것을 걱정하지 마라. 명나라 초기 주원장은 막 강산을 평정했다. 한 번은 그가 시 한 수를 썼는데 백관이 아직 가르치지 않은 것을 내가 먼저 가르치고 백관이 이미 잠들었을 때 나는 아직 잠들지 않았다. 강남의 부호만 못하니 해가 5장이나 떴어도 여전히 이불 속에 누워있네. 이 시의 앞 두 구는 왕이 백성을 위해 부지런히 정사를 돌보는 것을 묘사한다. 뒤 두 구는 강남 부호의 삶을 부러워한다.
이 시가 전해진 후 보통 사람은 듣고도 아무런 연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만이라는 부유한 상인은 말밖의 뜻을 알아차리고 재앙이 곧 닥칠 것을 느꼈다. 그는 재산을 노복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고 배 한 척을 사서 처자식을 데리고 멀리 떠났다. 1년 후 주원장은 강남 지역 대가족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많은 부호들이 유배되어 군역에 처해졌다. 오직 만이만이 재앙을 미리 예견했기 때문에 무사했다. 주원장은 천하를 막 평정했을 때 여러 해 동안 계속된 전란으로 국고가 텅 비어 있었다. 국가의 위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강남의 부호들에게 손을 쓸 계획을 일찍부터 하고 있었고, 그래서 시에 그 뜻을 드러냈다. 갑을 잡기에 쓰여 있기를 주원장 통치 중후기에 이르러 3호 지역의 대가족들은 죽거나 형벌을 받아 온전하게 남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강남 전 지역이 황폐해지고 번화했던 곳은 황량한 땅이 되었다. 성읍과 마을은 황량해지고 생계가 어려워졌으며 죽음의 기운이 무겁고 활기가 전혀 없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슬퍼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둘째, 자신을 아는 명철함은 수양이며 성장이다. 사람의 귀함은 자신을 아는 명철함에 있다. 세상에 전능한 인재는 없다. 각 사람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자신을 아는 명철함이 있어야 한다. 자신을 명확히 인식하고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정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노자에 쓰여 있기를 다른 사람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자는 명철하다. 즉,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신을 아는 사람은 명철한 사람이다. 자신을 아는 명철함은 일종의 수양이다. 사람은 자신을 아는 명철함이 있어야 한다.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도 마라. 삶에서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이 단지 좋은 기회를 만났거나 다른 사람이 재능을 알아봐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운이 좋든 다른 사람이 재능을 알아봐 주든 모두 실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람이 자신을 아는 명철함이 있으면 일을 할 때 힘이 있다. 진수의 삼국지에는 제갈량이 군대를 이끌고 북벌을 한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데, 그러나 몇 년 동안 군대를 움직였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아마도 응변과 군사적 용병술은 제갈량의 장점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진춘추 기록에 따르면 제갈량도 일찍이 말하기를 대군이 기산과 기곡에 있을 때 모두 적이 많았다. 적을 격파하지 못하고 적에게 격파당한 것은 병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 때문이었다. 즉,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뜻이다.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오직 자신을 잘 아는 사람만이 장점을 발휘하고 단점을 제한하며 자신의 인생을 정확하게 딩웨이할 수 있다. 사마천의 사기 회음 후열전에 따르면 동안시대의 유방이 한가할 때 한신과 장수들의 재능에 대해 담소를 나눈 적이 있다.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었다. 유방이 한신에게 묻기를 나 같은 재능으로는 얼마나 많은 병력을 통솔할 수 있겠는가. 한신이 말하기를 폐하께서는 단지 10만 군을 통솔하실 수 있을 뿐입니다. 유방이 다시 묻기를 그렇다면 경은 어떤가? 한신이 대답하기를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유방이 웃으며 말하기를 경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면서 어찌하여 내게 제압당했는가? 한신이 대답하기를 폐하께서는 군대를 이끄는 데는 능하지 않으시지만 장수들을 제압하는 데는 능하십니다. 그것이 신이 폐하께 제압당한 원인입니다. 게다가 폐하의 재능은 하늘이 주신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아는 명철함은 또한 성장의 표현이다. 통속적이고 간단하게 말해서 자신을 아는 명철함은 바로 자신이 밥 몇 그릇을 먹을 수 있는지 아는 것이다. 자신을 아는 명철함은 한 사람이 성장하고 있다는 기준이다. 자신을 아는 명철함이 부족하면 때때로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 옛날에 글씨를 못 쓰면서도 자기가 매우 잘 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글씨를 써주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이 흰 종이 부채를 손에 들고 있는데 부채에 글씨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서둘러 그 부채를 집어들고 글씨를 쓰려고 했다. 그 사람은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지더니 서둘러 무릎을 꿇고 일어서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보고 웃으며 말하기를 단지 글자 몇 자 쓰는 것뿐인데 어찌하여 이처럼 큰절을 하는가. 그 사람은 울상이 되어 말하기를 제가 선생님께 글씨를 써달라고 비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선생님께 쓰지 말아달라고 비는 것입니다. 사람의 귀함은 자신을 아는 명철함에 있다.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눈이 속눈썹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사람의 눈은 백보밖에 물건은 볼 수 있어도 자기 속눈썹은 보지 못한다. 인생은 꽃과 같아서 누구나 화려하게 피어나고 향기를 뽐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누구나 다 선명한 꽃이 될 수는 없다. 선명한 꽃이 될 수 없을 때 어찌하여 푸른 잎사귀, 튼튼하고 신선한 잎사귀가 되는 것을 꺼리겠는가. 푸른 잎사귀가 될 수 없을 때 어찌하여 풀 한 포기, 작고 즐거운 풀 한 포기가 되는 것을 꺼리겠는가. 풀 한 포기가 될 수 없을 때 어찌하여 흙 한 줌, 풍성한 흙 한 줌이 되는 것을 꺼리겠는가. 자신을 아는 명철한 사람은 값싼 칭찬 한마디에 뜬구름 위에 있는 것처럼 자신을 잃지 않으며 맹목적인 비난 한마디에 머리를 숙이고 꼬리를 내리며 인생의 방향을 바꾸지도 않는다. 자신을 아는 명철한 사람은 허황된 것을 좇지 않으며 자신을 낮추어 경멸하지도 않는다. 영욕에 놀라지 않고 얻고 잃는 것은 인연에 맡긴다. 셋째, 사람을 알아보는 명철함은 깊은 지혜이다. 번지가 공자에게 묻기를 무엇이 인입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번지가 다시 묻기를 무엇이 지혜입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사람을 아는 것이다. 사람을 아는 것은 심오한 학문이다. 조식은 일찍이 말하기를 비범한 공을 세우려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알아보는 명철함이 있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사람을 알아보는 명철함은 우리가 광활한 사람의 바다에서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찾는 데 도움을 준다. 한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는 명철함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제갈량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도 사람을 알아보는 데 실수하여 눈물을 머금고 마속을 베어야 했다. 사람을 알아보는 명철한 사람만이 현상을 통해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다. 위엄 있고 당당하며 고귀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반드시 진정으로 고귀한 것은 아니다. 사소한 일에 조심스럽고 비천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반드시 진정으로 비천한 것은 아니다. 한 사람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면 시간이 당신에게 누가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알려줄 것이다. 증국번이 군대를 이끌고 태평군과 싸울 때 안경을 점령하자 고향의 한 친척이 군에 입대하기 위해 찾아왔다. 한 번은 식사할 때 증국번은 이 사람이 껍질이 있는 밥알을 골라버리는 것을 발견했다. 이 사소한 일에서 증국번은 이 사람이 고생을 견디지 못하고 성취 있는 사람으로 키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서둘러 그를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사람을 아는 데는 또한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표현이 필요하다. 한 사람의 품성과 절개는 평상시에는 반드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생사의 시험, 이익의 충돌에 직면했을 때만 드러나게 된다. 먼 길은 말의 힘을 알고 오랜 세월은 사람의 마음을 본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한 사람이 결국 어떤 사람인지는 결국 꼬리가 잡히게 될 것이다. 사람을 알아보는 명철함은 일종의 성숙이며 경험의 축적이고 일종의 지혜를 표현한다. 사람을 알아보는 명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방적인 말에만 의존하지도 않고 자신의 일방적인 이해에만 의존하여 다른 사람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도 않는다. 제갈량은 지인성이라는 글을 썼는데 거기서 사람을 알아보는 7가지 방법을 명시했다. 제갈량의 일생에서 가장 큰 사람을 알아본 성과는 아마도 유비일 것이다. 유비는 본성이 선량했다. 군에 있는 유평이라는 사람은 원래 유비를 경멸하여 유비의 부하가 되는 것을 치욕으로 여겨 자객을 보내 암살하려 했다. 자객은 차마 암살하지 못하고 유비에게 알려주고 떠났다. 유비는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 제갈량을 모시기 위해 유비는 3번이나 초려를 찾아가 간곡히 청했다. 출사표에서 제갈량은 쓰기를
선제께서는 신이 비천하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몸을 낮추시어 3번이나 초려를 찾아오시어 신에게 세상길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신은 감격하여 선제를 따라다니며 힘을 다하기를 원했습니다. 유비가 이처럼 선량하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제갈량은 기꺼이 유비에게 쓰임받기를 원했다. 인생은 긴 터널과 같아서 중간에 잠시 어둠을 만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세계의 밝은 등불을 가지고 길을 떠나는 것을 기억하라. 미리 보는 명철함, 자신을 아는 명철함, 그리고 사람을 알아보는 명철함을 사용하여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비추고 자신의 인생길을 잘 걸어가라. 4.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만 못하다. 삶에서 누구나 존중받고 다른 사람에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높이 평가받기를 원한다. 하지만 단지 체면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숨기고 심지어는 가상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한다면 체면은 더 이상 귀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부담이 된다.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사람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체면이 필요 없다. 그들은 진정한 가치가 겉모습의 화려함이 아니라 능력과 인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공자의 유명한 말이 있다.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다. 체면만 지키려 하고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은 조만간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옛날 이야기에 따르면 한 가난한 학생이 있었는데 체면을 매우 중시했다. 그는 결코 누구에게도 자기 집이 가난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항상 관대한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하고 괴로워했다. 어느 날 한 도둑이 그가 부자라고 믿고 도둑질하기 위해 집에 몰래 들어왔다. 하지만 안에 들어갔을 때 도둑은 텅 빈 내벽 외에는 감나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그는 화가 나서 젠장, 알고 보니 그냥 가난뱅이였잖아 라고 욕했다. 그 말을 듣고 학생은 모욕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서둘러 집안을 뒤져 마지막 남은 동전 몇 잎을 찾아냈다. 도둑을 따라가며 말하기를 때를 잘못 맞춰 오셨군요. 이 돈을 가지고 가십시오. 하지만 제발 밖에 나가서 내가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내 체면을 지켜주세요. 이것이 바로 체면을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들의 비극이다. 그들은 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맞서지 못하며 단지 다른 사람 앞에서 가짜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뿐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나 그 거짓을 꿰뚫어 보고 그들을 더욱 창피하게 만든다. 노자는 일찍이 말하기를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고 자랑하는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허황된 체면에 신경 쓰지 않는다. 반대로 체면을 극도로 중시하는 사람들은 보통 내면이 약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해서 가치를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다. 그들은 비웃음당하고 체면을 잃을까봐 걱정해서 내면의 불안을 숨기기 위해 완벽한 껍데기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또 다른 이야기에 따르면 두 친구가 길을 걷고 있었다. 화려한 가마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한 사람이 서둘러 말했다. 저 가마 주인은 내 절친한 친구야. 만약 그가 나를 보면 분명히 가마에서 내려 인사할 거야.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부자에게 아첨하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래서 피할게. 그렇게 말하고 그는 서둘러 근처의 한 저택문 안으로 숨었다. 공교롭게도 그 저택은 바로 그 가마 주인의 집이었다. 가마 주인은 문에 숨어 있는 사람을 보고 화가 나서 소리쳤다. 네가 왜 우리 집 앞에서 몰래 숨어 있느냐? 그런 다음 사람을 시켜 쫓아내게 했다. 함께 가던 친구가 그것을 보고 물었다. 만약 그가 자네의 절친한 친구라면 왜 자네에게 그렇게 대하는가? 그 사람은 부어오른 얼굴을 문지르며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그는 항상 내게 그렇게 장난을 쳐. 체면은 때때로 당신에게 존중을 가져다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웃음거리로 만든다.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허황된 일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사람이 쓸모없을수록 중요하지 않은 일에 더 신경 쓴다는 말이 있다.
진정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랑할 필요가 없고 내면의 본질을 가리기 위해 체면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약한 사람은 체면을 지키려 하고 강한 사람은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한다. 과도한 자존심은 때때로 장애물이 된다. 어떤 사람들은 체면을 너무 중시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거절하고 실패를 인정하기를 거절하며 배우고 변화하기를 거절한다. 이것은 그들을 제자리에 머물게 할 뿐이다. 반면 진실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멀리 나아간다. 도시나는 일찍이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자존심보다 더한 것이 없다. 자존심이 약점을 숨기는 껍데기로 변할 때 그것은 더 이상 귀한 품성이 아니라 사람을 올가매는 일종의 족쇄가 된다. 어떤 사람은 단지 체면을 지키기 위해 살지만 어떤 사람은 진정으로 강해지기 위해 산다. 능력 있는 사람은 자랑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능력이 스스로 모든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노자는 일찍이 말하기를 덕이 있는 자는 다투지 않고 다투는 자는 얻지 못한다. 진정으로 뛰어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가치는 저절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반대로 체면을 너무 중시하는 사람들은 종종 많은 귀중한 기회를 잃는다. 그들은 체면을 잃을까 두려워 도전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며 변하지 못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비웃음을 두려워해서 영원히 제자리에 서 있을 뿐이다.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만 못하다. 체면은 단지 겉껍데기일 뿐이고 능력은 진짜 실력이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강하다면 자신을 숨기기 위해 체면이 필요 없다. 만약 당신이 단지 체면에 의존해서 산다면 조만간 그것 때문에 고통받게 될 것이다. 인생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여정이다. 체면이 당신의 발걸음을 막게 하지 마라. 능력을 연마하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높여라. 그러면 당신은 존중받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그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게 될 것이다. 5. 인생의 복과 화는 바로 구업에서 비롯된다. 옛날 옛적 어떤 호수에 거북이 한 마리와 흰 두루미 2마리가 있었는데 그들은 자주 찾아와 친구가 되었다. 그 해에 큰 가뭄이 들어 1년 내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 호수물은 점점 말라갔다. 뜨거운 햇볕 아래 호수의 풀들도 누렇게 시들어버렸다. 호수 바닥에 남은 약간의 물은 끓는 솥처럼 뜨거웠다. 그래서 수중 생물들은 거의 다 죽어갔다. 상황이 너무 위급해지자 거북이는 앉아도 서도 불안했고 머릿속에서는 항상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날 방법을 생각했다. 초조해하며 걱정하고 있을 때 마침 흰 두루미 부부가 놀러 왔다. 거북이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두루미 부부는 친절하게 물었다. 무슨 슬픈 일이라도 있나요, 아저씨? 걱정스러워 보이네요. 거북이는 슬프게 대답했다. 두 분, 저는 큰 재앙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죽어서 두 분을 다시는 못 볼 것 같습니다. 흰 두루미 남편이 위로했다. 우리는 친한 친구 사이잖아요. 기쁨은 함께 나누고 어려움은 함께 견뎌야죠. 그러니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는지 알려주세요. 어쩌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거북이는 비통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두 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틀 동안 새우 반마리도 못 먹었어요. 새우나 물고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다 죽어버렸거든요. 물은 계속 말라가고 아마 조만간 저도 소치는 아이들의 잔인한 소나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3년 전에 한번 잡혔었는데 다행히 한 할머니가 저를 사서 절에 방생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죽음의 재앙을 생각할 때마다 온몸이 떨리고 뼛속까지 두려워요. 거북이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한탄하고 있을 때 두루미 아내가 동정하며 물었다. 왜 다른 곳으로 이사하지 않으세요? 거북이는 실망하며 대답했다. 두 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멀리 가본 적이 없어요. 길은 험하고 위험한데 제 걸음은 너무 느려서요. 그래서 태어난 곳에서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갑자기 두루미 남편이 목을 길게 빼고
희망에 찬 목소리로 크게 말했다. 걱정 마세요. 여기서 10리 떨어진 곳에 절대 마르지 않는 연못이 있어요. 가뭄이 들어도요. 우리가 아저씨를 그곳으로 데려다 줄게요. 우선 아저씨의 생계를 해결하고 나중에는 우리 형제들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가깝게 지낼 수 있도록요. 하지만 거북이는 여전히 걱정하며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다. 세상에 10리라니요. 저는 평생 1리도 가본 적이 없는데 하물며 10리라니요. 그냥 죽는 수밖에요.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두루미가 자신있게 말했다. 우리에게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아저씨가 침착하고 용감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해보세요. 거북이가 서둘러 물었다. 아무리 어려워도 노력해볼게요. 두루미 남편이 내려다보며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리 부부가 작은 나뭇가지를 양쪽 끝에서 각각 물고 아저씨는 중간 부분을 무는 거예요. 우리가 아저씨를 그 연못까지 데려다 줄게요. 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는 동안 아저씨는 나뭇가지를 꽉 물고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아무 말도 하거나 묻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30분만 날아가면 도착할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입을 다물고 말하지 말아야 해요. 그것이 바로 생사의 문제예요. 거북이는 아는 척하며 말했다. 네, 기억할게요. 두 분은 안심하세요. 제가 이 나이까지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어리석게 굴겠어요. 준비를 마친 후 흰 두루미 부부는 마지막으로 거북이에게 간절히 당부했다. 자, 이제 기침이나 가래를 뱉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지금 하세요. 조금 있다가 입을 열면 위험하니까요. 말을 마치고 세 마리는 계획대로 움직였다. 두루미의 네 날개가 빠르게 퍼덕이고 두 쌍의 다리가 곧게 뻗어 힘껏 박차고 천천히 땅에서 날아올랐다. 거북이는 나뭇가지 중간을 꽉 물었다. 자신이 점점 높이 끌어올려져 멀리, 아주 멀리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마치 동화 이야기 속처럼 잠시 날아가자 처음 보는 기이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거대한 옥색 비단처럼 파도치는 푸른 들판, 구불구불한 흰 뱀처럼 누워있는 하얀 강, 그리고 나무와 집들 등등 수많은 아름다운 풍경들. 거북이는 호기심을 풀기 위해 몇 번이고 입을 열어 물어보려 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물어보려 할 때마다 거북이는 친절한 두루미 부부의 중요한 당부를 떠올렸다. 세상 일이 평온했다면 무슨 말을 하겠는가. 불행히도 흰 두루미 부부와 거북이의 여정은 소치는 아이들의 장난기 어린 눈을 피하지 못했다. 소치는 아이들 중 한 명이 먼저 이상한 광경을 발견했다. 그는 즉시 큰 소리로 외쳤다. 얘들아, 저기 좀 봐. 흰 두루미 두 마리가 거북이를 몰고 가네. 아하하, 아하하, 재밌다. 아이들이 일제히 소리쳤다. 그들은 소리치며 하늘을 쳐다보며 응원하며 따라 달렸다. 어떤 아이는 구경하는 재미에 정신이 팔려 소똥을 밟기도 했다. 아이들 중 가장 머리가 큰 아이가 큰 소리로 외쳤다. 아하, 꼭 두 명의 절름발이가 눈먼 점쟁이를 끌고 가는 것 같네. 아하, 점쟁이, 점쟁이. 거북이가 두루미에게 잡혀가네. 소치는 아이들이 다시 일제히 소리쳤다. 거북이가 난다. 거북이가 난다. 점쟁이 거북이. 쓸모없는 거북이. 분노를 참지 못한 거북이는 입을 열어 크게 소리치려 했다. 내버려둬. 너희랑 무슨 상관이야, 이 소치는 놈들아. 하지만 슬프도다. 거북이가 막 입을 열어 내버려라는 한 단어를 채 소리치기도 전에 그는 쏜살같이 아래로 떨어져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 죽고 말았다. 옛사람들은 여전히 말한다. 병은 입으로 들어오고 화는 입에서 나온다. 즉, 병은 입을 통해 몸으로 들어오고 재앙 또한 입에서 나온다는 뜻이다. 저 거북이는 원래 입을 조심할 줄 몰랐고 거기에 성질 급한 버릇과 세상과 다투기를 좋아하는 마음까지 더해졌으니 정말로 큰 재앙이 갑자기 닥친 셈이다. 어쨌든 저 거북이는 이미 죽었으니 더 이상 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6. 흰 종이. 한 학생이 그의 스승을 찾아갔다. 스승이 그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그가 말했다. 제 마음이 항상 너무 무겁습니다. 그런 다음 학생은 고충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가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고 어떤 일에도 편안하지 않다고 말했다. 30분이 지났다. 스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가 거의 다 말했을 때 스승이 말했다. 됐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내가 잠시 밖에 나갔다 오겠다. 내가 돌아오면 다시 이야기하자. 그런 다음 그는 흰 종이 한 장을 들고 학생에게 그것을 들고 부처님 상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했다. 사실 이 스승은 다른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쉬러 간 것이었다. 그래서 학생은 스승의 말을 듣고 흰 종이를 들고 부처님 상 앞에 무릎을 꿇었다. 10분이 지났다. 그는 자신이 곧 견딜 수 없을 것 같다고 느꼈다. 20분이 지났다. 그는 자신이 매우 힘들다고 느꼈다. 30분이 지났다. 이때 그는 흰 종이가 더 이상 흰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수천 수만 장의 흰 종이가 되어 천근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이때 스승이 나타났다. 현자가 그에게 물었다. 어떻게 느끼느냐? 그가 말했다. 스승님, 이 종이가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저는 곧 쓰러질 것 같습니다. 스승이 말했다. 만약 그것이 너무 무겁다면 왜 내려놓지 않느냐? 사실 종이 한 장은 매우 가볍다. 하지만 만약 네가 계속해서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우 무거워질 것이다. 얻을 수 있는 교훈. 우리의 생각은 비록 형태가 없고 무게도 없지만 만약 당신이 그것에 계속 집착하고 놓을 줄 모른다면 그것은 저 종이처럼 점점 더 무거워질 것이다. 학생이 종이를 들고 있었던 것은 스승이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가 차이를 느끼고 비교하며 거기서 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아무도 우리에게 집착을 유지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아무도 우리에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놓지 말라고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신을 더 편안하고 가볍게 느끼게 하기 위해 놓지 않는가? 천국과 지옥은 바로 사람의 생각 속에 있다. 한 늙은 스님이 길가에 앉아 있었다. 눈은 감겨 있고 다리는 꼬여 있으며 두 손은 옷자락 아래에서 교차하여 잡고 있었다.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갑자기 그의 생각의 흐름이 끊겼다. 그를 방해한 것은 한 무사의 거칠고 간절한 목소리였다. 스님, 스님,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무엇이 천국이고 무엇이 지옥입니까? 늙은 스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하지만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무사는 옆에 서서 마치 불 위의 개미처럼 초조해했다. 천국과 지옥의 비밀을 알고 싶으냐? 늙은 스님이 말했다. 너는 거친 사람이다. 손발은 진흙투성이이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으며 수염은 더럽고 칼에는 녹이 새울어 있다. 보기만 해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너처럼 못생긴 사람에게 내 어머니는 너를 어릿광대처럼 입혔구나. 네가 감히 나에게 천국과 지옥의 비밀을 묻는 것이냐? 무사는 욕을 한마디 내뱉었다. 그런 다음 칼을 휙 하고 뽑아 늙은 스님의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목에 핏줄이 선명하게 돋아났다. 늙은 스님을 베어버릴 작정이었다. 날카로운 칼이 막 내려치려는 순간 늙은 스님이 부드럽게 말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이다. 순간 무사는 매우 놀랐다. 존경심과 경외심이 들었다. 매우 동정심이 들었고 눈앞에 늙은 스님을 존경하게 되었다. 그는 감히 자기 목숨을 걸고 그를 가르쳤다. 그의 칼은 중간에 멈췄다. 눈에는 감격과 눈물이 가득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늙은 스님이 말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선이든 악이든 모두 우리 생각 속에 있다. 모든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지옥이다. 반대로 모든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천국이다. 만약 누구나 다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른다면 지옥이라도 천국이 될 수 있다. 고인들의 교훈은 단순히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세대의 결론이며 시간을 통해 연마된 지혜이다.
우리가 인간과 삶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현명하게 사는 것은 계략을 꾸미고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와 장소에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모든 상황 앞에서 마음가짐을 굳건히 유지하고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합리적으로 아는 것이다. 고인은 가르치기를 기회를 잡는 사람은 총명한 사람이지만 적절한 때에 놓을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대지혜인이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이성을 흐리게 하지 말고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라. 인생은 긴 여정이며 모든 교훈은 성장을 쌓아 올리는 벽돌이다. 이러한 철학들을 듣고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는 법을 배워라. 단지 총명하게 살 뿐만 아니라 평온하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이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마라. 고대의 가치 있는 지혜를 탐구하는 여정에 계속해서 함께하기 위해서이다. 여러분의 모든 공유는 좋은 삶의 철학을 퍼뜨리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동력이 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명철하고 강하며 평안하기를 바랍니다.